안녕하세요. 고양시 향동에서 동네 책방을 운영하고 있는 미스터 버티고입니다. 미스터 버티고 책방과 소설 읽기. 오늘은 오랫동안 절판되었다가 문학동네 세계문학 전집 시리즈로 재출간된 코맥 메카시의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입니다. 이 소설은 코엔 형제의 영화로 더 유명한데요. 역자 해설을 읽어보니까 이 소설은 작가가 영화 시나리오로 썼다가 영화화가 안 되어서 소설로 개작해서 출간했는데, 소설 출간 전에 감독인 코엔 형제의 관심을 끌어서 영화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코엔 형제가 더 일찍 판단했다면 이 멋진 소설을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었네요. 소설의 시작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헌츠빌에서 한 소년을 가스실로 보냈다. 그때 딱 한 명. 내가 체포하고 내가 증언했다. 나는 그 소년을 두세 번 찾아갔다. 3번. 마지막으로 찾아간 날은 그의 사형 집행일이었다. 갈 필요는 없었지만 그래도 갔다. 물론 가고 싶진 않았다. 그는 14살짜리 소녀를 죽였고 지금도 똑똑히 말할 수 있지만 나는 그의 사형 집행 참관은커녕 딱히 그를 방문하고 싶은 마음이 든 적도 없었으나 그래도 갔다. 신문에서는 치정에 의한 범죄라고 했으나 그는 내게 치정 같은 건 없었다고 했다. 그는 이 어린 여자애와 사귀고 있었다. 그는 19살이었다. 그리고 내게 말하길 자신은 기억할 수 있는 가장 오래전부터 누군가를 죽이기로 마음먹고 있었다고 했다. 만일 풀려나면 다시 그 일을 저지를 거라고 했다. 자신이 지옥에 갈 것임을 알고 있다고 했다. 자기 입으로 나에게 직접 한 말이다. 그 말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정말 모르겠다. 그런 녀석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생각했고 어쩌면 녀석은 어떤 새로운 부류인가 하는 의문도 들었다. 나는 그들이 그를 의자에 앉혀 끈으로 묶고 문을 닫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가 살짝 불안해 보였는지도 모르겠으나 그게 다였다. 나는 그가 자신이 15분 후에 지옥에 가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믿는다. 정말로 그렇다고 믿는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많이 생각해봤다. 대화를 나누기 어려운 녀석은 아니었다. 나를 보안관님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나는 그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스스로 영혼이 없다고 시인하는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나? 말을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나? 나는 그것에 대해 정말 많이 생각해봤다. 하지만 녀석은 앞으로 나타날 존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흔히 눈이 영혼의 창이라고들 말한다. 나는 눈이라는 게 무엇의 창인지 모르겠고 그냥 모르는 편이 나을 것 같다. 하지만 저 바깥에는 세상을 바라보는 다른 관점, 다른 눈이라는 게 존재하고 이것은 그에 대한 이야기다. 그 일은 내 삶을 생각지도 못한 곳으로 이끌었다. 저기 바깥 어딘가에는 살아있는 진정한 파괴의 예언자가 있고 나는 그와 맞서고 싶지 않다. 나는 그가 실제한다는 것을 안다. 그가 저지른 일을 본 적이 있다. 한때 그의 눈앞에서 걸어 다녔다. 다시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 오늘 시험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만나러 가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나이 들었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랬으면 좋겠지만 어떤 행위를 기꺼이 하려는 각오가 되어 있는지의 문제라고 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나는 이 일을 하려면 기꺼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늘 사실이었다. 비장한 척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어쨌든 그럴 각오가 되어 있어야만 한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알 것이다. 그들은 순식간에 알아차릴 것이다. 내 생각에 이것은 어떤 존재가 될 것인지의 문제에 더 가깝다. 그들을 상대하려는 사람은 자신의 영혼을 위험에 내던져야 한다.
하지만 나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아마 절대로 그러지 않을 것 같다. 보안관의 독백으로 소설이 시작하는데요. 그는 한 소년을 가스실로 보낸 적이 있는데 그 소년은 14살 소녀를 죽였고 그건 치정에 의한 살인이 아니라 그저 오래전부터 누군가를 죽이려 했었고 만약 풀려나도 다시 그 짓을 하겠다고 말해서 충격을 먹은 적이 있는데 이 녀석은 앞으로 나올 시거라는 사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앞으로 자기는 이 시거라는 놈을 절대 상대하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노인이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자기 임무에 소홀해서도 아니라고 하면서 그건 오직 삶에 대한 태도의 문제라고 그렇게 말하죠. 하지만 영화 속에서의 보안관 독백은 조금 다릅니다. 상대가 두렵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용납할 수 없는 것들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내 몫의 일을 다 하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영화 속 독백을 들어보죠. The crime you see now, it's already take its measure. It's not that I'm afraid of it. I always knew you had to be willing to die to even do this job. But I don't want to put my chips forward and go out and meet something I don't understand. A man would have to put his soul at hazard. You'd have to say, okay, I'll be part of this. 요즘 범죄는 딱히 동기도 없다. 물론 두려운 건 아니다. 이 일을 하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걸 항상 알고 있다. 그러나 내 일을 포기해버리고 내가 용납할 수 없는 것들을 맞이할 수는 없다. 무름지기 인간이라면 영혼을 모험에 내맡긴 채로 이렇게 말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 나도 이 세상에서 내 몫을 다하겠어. 차이가 조금 두드러져 보이는데요. 이러한 차이를 염두에 두고 소설을 읽어나가야 합니다. 이제 절대악 시거가 어떤 인물인지 그려집니다. I just walked in the door. Sheriff, he had some sort of thing on him, like an oxygen tank for emphysema or something, and a hole that run down his sleeve. You got me. Well, you can look at it when you get in. Howdy, what's this about? Step out of that car, please, sir. What is that? I need you to step out of the car, sir. What is that for? Would you hold still? 부관은 등 뒤로 수갑을 채운 시거를 보안관 사무실 구석에 세워둔 채 회전 의자에 앉아 모자를 벗고 발을 올리고는 이동 전화로 러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방금 들어왔습니다. 보안관님. 녀석은 폐기종 환자가 사용하는 산소 탱크 같은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소매 밖으로 나온 호스는 도살장에서 쓰는 것 같은 스턴건에 연결되어 있었고요. 네,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 보이는데요. 오셔서 확인해 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 벨트에 메어둔 열쇠고리를 휙 빼낸 다음 유치장 열쇠를 꺼내려고 잠긴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가 몸을 살짝 앞으로 숙이자 시거가 쪼그리고 앉더니 수갑이 채워진 양손을 서둘러 무릎 뒤쪽으로 옮겼다. 그는 같은 동작으로 앉은 채 뒤로 뛰어 쇠사슬을 발 아래로 통과시키고는 곧장 가볍게 일어섰다. 여러 번 연습한 듯한 몸놀림이었다. 그는 수갑을 찬 양손을 부관의 머리 위로 내리고 허공으로 뛰어올라 양 무릎으로 부관의 목덜미를 찢고 쇠사슬을 목에 걸어 힘껏 잡아당겼다. 둘은 바닥에 넘어졌다. 부관은 양손을 쇠사슬 안쪽으로 집어넣으려 애썼으나 그러지 못했다. 시거는 바닥에 누워 얼굴을 돌린 채 양팔 사이로 올린 무릎에 힘을 주며 수갑을 끌어당겼다. 몸을 마구 흔들어대던 부관은 바닥에서 원을 그리며 개걸음을 치기 시작했고 사무실 휴지통을 발로 차서 넘어뜨리고
의자를 방 건너편으로 걷어찼다. 그가 발로 찬 문이 꽝 닫혔고 둘의 몸에는 작은 깔개가 둘둘 말렸다. 꺽꺽거리는 그의 입에서 피가 흘러나왔다. 그는 자기 피에 숨통이 막혀가고 있었다. 시건은 더욱더 세게 잡아당길 뿐이었다. 니켈 도구만 수갑이 뼈까지 파고들었다. 부관의 오른쪽 경동맥이 터지며 뿜어져 나온 핏줄기가 사무실을 가로질러 벽을 때리고는 아래로 흘러내렸다. 부관의 다리가 느려지더니 움직임을 멈추었다. 그는 누운 채로 경련을 일으켰다. 그리고 이내 움직임이 완전히 멎었다. 시건은 누워서 조용히 숨을 쉬며 그를 붙들고 있었다. 그러고는 일어나서 부관의 벨트에서 열쇠를 빼내어 수갑을 풀고는 부관의 리볼버를 자기 바지 허리끈 안에 넣고 화장실로 갔다. 그는 피가 멈출 때까지 찬물로 손목을 씻은 다음 핸드타올을 이로 찢어서 손목에 감고 다시 사무실로 돌아갔다. 책상 위에 앉아서 바닥에 입을 딱 벌린 채 누워있는 시체를 살피며 디스펜스에서 빼낸 테이프로 타월을 고정했다. 그 일이 끝나자 그는 부관의 주머니에서 지갑을 빼내 돈을 꺼내고는 자기 셔츠 주머니에 넣고 지갑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그러고는 산소 탱크와 스턴건을 집어들고 밖으로 걸어나가 부관의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건 다음 후진으로 차를 빼서 도로로 향했다. 주간 고속도로에서 운전자 한 명만 탑승한 신형 포드 세단을 발견한 그는 경광등을 켜고 짧게 사이렌을 울렸다. 세단이 갓길에 멈춰섰다. 시건은 세단 뒤에 차를 대고 시동을 끈 뒤 어깨에 산소 탱크를 메고 차에서 내렸다. 남자는 걸어오는 시거를 백미러로 지켜보고 있었다. 왜 그러시죠, 경관님? 그가 말했다. 잠시 차에서 내려주시겠습니까? 남자는 문을 열고 차에서 내렸다. 왜 그러시는 건데요? 그가 말했다. 차에서 물러나 주시겠습니까? 남자는 차에서 물러났다. 시건은 피가 묻은 상태를 본 남자의 눈에 의욕의 빛이 어리는 것을 볼 수 있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시건은 신앙치료사처럼 남자의 머리에 한 손을 올렸다. 쉬익하는 공기압 소리와 딸깍하고 공기를 치는 소리는 마치 문 닫히는 소리처럼 들렸다. 남자는 소리 없이 땅에 쓰러졌고 그의 이마에 난 둥근 구멍에서는 피가 거품을 내며 흘러내려 눈 안으로 들어가면서 서서히 보이지 않게 되는 세상도 함께 데려갔다. 시건은 손수건으로 손을 닦았다. 나는 그저 당신이 차에 피를 묻히지 않길 바랐을 뿐이야. 그가 말했다. 소설의 문장이 굉장히 건조하고 사실을 나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영화 역시 충실하게 소설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화 역사상 최고의 악당이라는 칭송을 받고 있는 시건은 모스라는 남자를 쫓고 있습니다. 그가 사막에서 마약갱단의 돈가방을 훔쳤기 때문입니다. 주인공 모스가 돈가방을 훔치는 장면을 읽어보겠습니다. 트럭에 가까이 다가갔을 때 그는 라이플총을 어깨에서 내려 안전장치를 풀고 허리에 살짝 붙여들었다. 그는 멈추었다. 주변을 살피고 나서 트럭을 살펴보았다. 모두 총격을 당한 상태였다. 얇은 금속판을 가로질러 난 몇몇 총알구멍은 일직선으로 간격이 일정했고 그는 그것이 자동 화기로 생긴 자국임을 알아보았다. 유리창은 대부분 총알에 박살이 났고 타이어도 펑크나 있었다. 그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귀를 기울이면서. 첫 번째 차에는 남자 하나가 핸들에 엎어진 채 죽어 있었다. 그 너머에 말라 비틀어진 노란 풀밭에는 시체 두 구가 더 누워 있었다. 땅 위에는 검게 말라붙은 피. 그는 멈춰서서 귀를 기울였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윙윙거리는 파리소리. 그는 트럭 뒤로 돌아갔다. 범람원을 건너올 때 본 것과 같은 종인 커다란 개 한 마리가 죽어 있었다. 개는
배에 총을 맞았다. 그 너머에는 얼굴을 아래로 한 채 누워있는 또 다른 시체가 보였다. 그는 창문으로 트럭 안에 있는 남자를 보았다. 남자는 머리를 관통당했다. 사방에 피가 흥건했다. 두 번째 차로 걸어갔지만 그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는 세 번째 시체가 누워있는 곳으로 걸어갔다. 풀밭에 산탄총 하나가 떨어져 있었다. 산탄총은 짧은 총열에 권총용 개머리판과 20발짜리 드럼 탄창이 장착되어 있었다. 그는 발끝으로 남자의 부츠를 살짝 밀어보고는 주위를 둘러싼 야트막한 언덕을 살펴보았다. 세 번째 차는 서스펜션을 들어올려 개조하고 어둡게 썬팅한 브롱코였다. 다가가서 운전석 문을 열었다. 한 남자가 운전석에 앉아 그를 쳐다보고 있었다. 모수는 멈칫 물러서며 라이플총을 겨누었다. 남자의 얼굴은 피투성이었다. 남자가 마른 입술을 움직였다. 아과 쿠아테, 그가 말했다. 아과 포르디오스. 남자의 무릎에는 검은 나일론 어깨끈이 달린 짧은 총열에 H&K 기관 단총이 놓여 있었고 모스는 손을 뻗어 그것을 집은 다음 뒤로 물러섰다. 아과, 남자가 말했다. 포르디오스. 물은 없소. 아과. 모스는 문을 열어둔 채 H&K 기관 단총을 어깨에 메고 물러났다. 남자의 시선이 그를 쫓았다. 모스는 트럭 앞으로 돌아가서 반대편 문을 열었다. 걸쇠를 들어 올리고 좌석을 앞으로 접었다. 뒤쪽의 짐칸은 금속 같은 은색 방수포로 덮여 있었다. 그는 방수포를 걷었다. 각각 비닐에 쌓인 벽돌 크기의 꾸러미가 가득했다. 한쪽 눈으로 남자를 주시하며 칼을 꺼내 꾸러미 하나를 길게 잘랐다. 성긴 갈색 가루가 조금씩 흘러내렸다. 집게손가락에 침을 묻혀서 가루를 찍어 냄새를 맡아보았다. 그러고는 손가락을 청바지에 닫고 꾸러미들 위에 방수포를 도로 덮은 다음 뒤로 물러서서 다시 주변을 살펴보았다.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트럭에서 떨어져서 선 채 쌍안경으로 야트막한 언덕을 살펴보았다. 용암 능선, 남쪽으로 이어진 평지. 그는 손수건을 꺼내 들고 돌아와 자신이 만진 모든 것을 깨끗이 닦았다. 문 손잡이와 좌석 걸쇠와 방수포와 비닐꾸러미. 트럭 반대편으로 가서 그곳에서도 모든 것을 말끔히 닦아냈다. 그리고 자신이 또 무엇을 만졌을지 생각해내려 애썼다. 그는 첫 번째 트럭으로 되돌아가서 손수건으로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글러브 박스를 열었다가 다시 닫았다. 핸들에 엎어져 죽은 남자를 살펴보았다. 그러고는 문을 열어둔 채 운전석 쪽으로 돌아갔다. 문에는 총알구멍이 가득했다. 앞유리에도 소구경 6mm, 아마도 4번 벅샷. 자국을 보니 그랬다. 문을 열고 창문 버튼을 눌렀지만 차에 시동이 걸려있지 않았다. 그는 문을 닫고 거기 서서 야트막한 언덕을 살펴보았다. 그는 쪼그리고 앉아 어깨에서 라이플총을 풀어 풀밭에 내려놓고는 H&K 기관단총을 집어들고 손바닥의 볼록한 부분으로 탄창 밀대를 밀었다. 약실에는 실탄이 한 발 들어있었지만 탄창에는 겨우 2발밖에 없었다. 그는 총구를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았다. 그러고는 탄창 클립을 빼낸 다음 한쪽 어깨에는 라이플총을 메고 다른 쪽 어깨에는 기관단총을 맨 채 브롱코로 돌아가서 남자에게 클립을 내밀며 보여주었다. 오트라, 그가 말했다. 오트라.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엠미 볼사. 영어 할 줄 아시오?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남자는 턱끝으로 무언가를 가리키려 애쓰고 있었다. 남자가 입은 재킷의 캔버스 주머니 밖으로 비죽 튀어나온 클립 2개가 모스의 눈에 들어왔다. 그는 운전석 안으로 손을 뻗어 그것을 챙기고는 뒤로 물러섰다. 피와 배설물 냄새. 그는 총알이 가득 채워진 클립 하나를 기관단총에 끼워 넣고 다른 2개는 주머니에 넣었다. 아과, 쿠아테, 남자가 말했다. 모스는
주변 지대를 훑어보았다. 말했잖소. 그가 말했다. 물은 없소. 라 푸에르타. 남자가 말했다. 모스가 그를 쳐다보았다. 라 푸에르타. 아이 로보스. 로보스는 없소. 시시 로보스. 레오네스. 모스는 팔꿈치로 문을 닫았다. 그는 첫 번째 트럭으로 돌아가서 선체로 조수석의 열린 문을 쳐다보았다. 문에는 총알구멍이 없었지만 좌석에는 피가 보였다. 열쇠가 여전히 시동장치에 꽂혀 있어서 손을 뻗어 열쇠를 돌리고 창문 버튼을 눌렀다. 가느다란 홈에서 창문이 서서히 올라왔다. 창문에는 총알구멍이 2개 나 있었고 창문 안쪽에는 미세하게 튄 피가 말라붙어 있었다. 그는 거기 서서 그것에 대해 생각했다. 그리고 땅을 쳐다보았다. 피로 얼룩진 흙, 풀에 묻은 피. 그는 트럭이 지나온 남쪽 칼데라 너머의 길을 내려다 보았다. 최후의 생존자 한 명이 있었던 게 분명했다. 그게 브롱코에서 물을 구걸하는 친구는 아니었다. 그는 범람원으로 걸어가서 크게 원을 그리며 태양 아래 말라 비틀어진 풀밭에서 타이어 자국을 찾았다. 남쪽으로 100피트 떨어진 곳에서 흔적이 발견됐다. 그는 사람의 자취를 계속 따라가다가 풀에 묻은 피를 보았다. 그러고는 더 많은 피. 너는 멀리 못 가. 그가 말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아니야. 그는 추적을 완전히 중단하고 안전장치를 푼 H&K 기관 단총을 겨드랑이에 낀 채 눈에 보이는 가장 높은 지대로 올라갔다. 그리고 쌍안경으로 남쪽 지역을 살펴보았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셔츠 앞에 매달린 멧돼지 옆니를 만지작거리며 서 있었다. 지금쯤 어디 그늘에서 더위를 피하며 네가 걸어온 길을 지켜보고 있겠지. 그가 말했다. 그리고 네가 나를 발견하기 전에 내가 너를 발견할 가능성은 네가 죽지 않고 살아남을 가능성만큼이나 희박해. 그는 쪼그리고 앉아 팔꿈치를 무릎에 고정한 채 쌍안경으로 골짜기 꼭대기에 바위를 훑어보았다. 그런 다음 책상 다리를 하고 앉아서 좀 더 천천히 그 지역을 살펴보았고 그 뒤에는 쌍안경을 내리고 그냥 앉아 있었다. 멍청하게 여기서 총에 맞으면 안 되지. 그가 말했다. 그러면 안 돼. 그는 몸을 돌려 태양을 쳐다보았다. 대략 11시였다. 이 모든 게 지난밤에 일어난 일이라고는 확신할 수도 없어. 이틀 전에 일어난 일일 수도 있겠지. 심지어 사흘 전에 일어난 일일 수도 있고 혹은 지난밤에 일어난 일일 수도.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그는 모자를 뒤로 넘기고 반다나로 이마를 닦고는 반다나를 다시 청바지 뒷주머니에 집어넣었다. 그는 동쪽 방면의 칼데라 너머에 있는 낮게 깔린 바위 쪽을 바라보았다. 부상당한 사람이 비탈을 오르는 일은 없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산등성이 꼭대기로 오르는 것은 꽤 힘든 일이었고 그가 거기 이르렀을 때는 정오가 다 되어 있었다. 멀리 북쪽에서 어른어른 일렁이는 풍경을 가로지르는 견인 트레일러의 형체가 보였다. 10마일, 어쩌면 15마일, 90번 고속도로. 그는 앉아서 쌍안경으로 이 새로운 지역을 훑어보았다. 그러다가 멈추었다. 바다 가장자리의 바위비탈 발치에 어떤 푸르고 작은 형체가 보였다. 그는 쌍안경으로 그것을 오랫동안 쳐다보았다.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주변 지역을 살펴보았다. 그리고는 그것을 좀 더 쳐다보았다. 거의 1시간이 지나서야 자리에서 일어나 내려가기 시작했다. 죽은 남자는 바위에 기댄 채 누워 있었고 그의 다리 사이로 난 풀 위에는 니켈 도금한 거버먼트 45구경 자동권총이 공이치기가 당겨진 채 놓여 있었다. 남자는 똑바로 앉은 자세에서 옆으로 기울어 있었다. 두 눈은 뜨인 상태였다. 풀밭에서 무언가 작은 것을 살펴보는 중이었던 것처럼 보였다. 땅에는 피가 흘러 있었고 남자 뒤쪽의 바위에도 피가 묻어 있었다. 피는 여전히 검붉었는데 여전히 해가 들지 않는 그늘에 있으니 그럴 법했다. 모스는 권총을 집어들어 엄지손가락으로 그립 안전장치를 누르고
공이치기를 내렸다. 쪼그리고 앉아서 권총 손잡이에 묻은 피를 남자의 바지에 닦으려 애써 보았지만 피는 이미 너무 단단히 굳어 있었다. 그는 일어나서 등허리에 벨트에 권총을 끼운 다음 모자를 뒤로 넘기고 셔츠 소매로 이마에 땀을 닦아냈다. 그러고는 몸을 돌려 선체로 그 지역을 살펴보았다. 죽은 남자의 무릎 옆에는 무거운 가죽 서류 가방이 똑바로 세워져 있었는데 모스는 가방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너무나도 잘 알았고 그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종류의 두려움을 느꼈다. 마침내 가방을 집어든 그는 아주 조금 걸어나와 풀밭에 앉은 뒤 어깨에서 라이플총을 풀어 옆쪽에 내려놓았다. 그는 다리를 벌리고 앉은 채 H&K 기관단총을 무릎에 올리고 가방은 무릎 사이에 세워놓았다. 그러고는 손을 뻗어 스트립 2개를 풀고 노츠의 걸쇠를 끄르고는 덮개를 열어 뒤로 접었다. $100짜리 지폐가 고르게 가득 담겨 있었다. 각각 액면가 $10,000를 표시하는 도장이 찍힌 은행용 띠지로 고정된 돈다발이었다. 정확히 얼마인지는 몰라도 엄청난 액수라는 건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그는 거기 앉아서 그것을 쳐다보다가 덮개를 닫고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그의 삶 전체가 지금 바로 눈앞에 놓여 있었다. 새벽부터 밤까지 매일 죽을 때까지 이어질 삶이. 그 모든 게 작은 가방 안에 40파운드짜리 종이로 압축된 채 들어 있었다. 그는 고개를 들고 바하마 너머를 바라보았다. 북쪽에서 불어오는 가벼운 바람. 시원했다. 화창했다. 오후 1시. 그는 풀밭에 죽은 채 누워있는 남자를 쳐다보았다. 피로 가득 찬 검게 변해가는 남자의 질 좋은 악어 가죽 부츠를. 남자의 인생이 막을 내리는 것을. 바로 이곳에서. 남쪽의 먼 산들. 풀밭에 부는 바람. 정적. 그는 가방에 걸쇠를 걸고 스트립을 조이고 버클을 채운 뒤 일어나 라이플총을 어깨에 메고 가방과 기관단총을 접어든 다음 자신의 그림자로 위치를 확인한 후 걸음을 옮겼다. 자기 트럭까지 가는 길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또한 어둠 속에서 사막을 헤매는 일에 대해서도 생각했다. 그 지역에는 모하비 방울뱀이 살았고 만일 여기서 밤에 뱀에게 물리면 그 또한 10중8구 다른 사람들과 같은 신세가 될 것이며 서류 가방과 그 내용물은 다른 누군가의 손으로 넘어갈 것이었다. 그렇다고 한쪽 어깨에 완전 자동화기를 메고 수백만 달러가 든 가방을 든 채 대낮에 탁 트인 땅을 도보로 지나게 되는 것도 문제였다. 이 모든 걸 다 떠나 누군가가 돈을 찾으러 올 거라는 사실 또한 너무나도 명백했다. 어쩌면 여러 명의 누군가가. 그는 돌아가서 드럼 탄창에 장착된 산탄총을 가져올까 하고 생각했다. 그에게는 산탄총에 대한 강한 믿음이 있었다. 심지어 기관단총을 놔두고 갈 생각도 했다. 기관단총을 소유하는 것은 감옥에 갈 수 있는 위법행위였다. 그는 아무것도 놔두고 가지 않았고 트럭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지도 않았다. 그 지역을 가로지르며 화산 능선 사이의 틈을 통과했고 평평하거나 기복이 진 땅을 지났다. 그날 늦게서야 아주 오래전인 그날 아침에 어둠 속에서 도착했던 목장 도로에 이르렀다. 그러고는 1마일쯤 지나 트럭에 도착했다. 그는 문을 열고 라이플총을 바닥에 세웠다. 그리고 돌아가서 운전석 문을 열고 레버를 밀어 운전석을 앞으로 당긴 다음 가방과 기관단총을 그 뒤에 놓았다. 45구경 권총과 쌍안경을 뒷좌석에 내려놓고 차에 올라타서 운전석을 최대한 뒤로 밀고 시동장치에 열쇠를 꽂았다. 그러고는 모자를 벗고 등을 기대고서 그저 뒤쪽의 차가운 유리에 머리를 댄 채 눈을 감았다. 고속도로에 이르자 그는 속도를 줄이고 캐틀가드의 쇠막대기 위를 덜컹거리며 지난 다음 아스팔트 도로로 빠져나와 헤드라이트를 켰다. 그는 샌더슨을 향해 서쪽으로 차를 몰며 가는 내내 제한 속도를 지켰다. 마을 동쪽 끝에 있는 주유소에 차를 세우고 담배를 사고 물을 양껏 마신 다음
데저트 에어로 들어가 트레일러 앞에 멈춰서서 시동을 껐다. 트레일러 안에는 불이 켜져 있었다. 네가 100살까지 산다고 해도 오늘 같은 날은 2번 다시 오지 않을 거야. 그가 말했다. 그렇게 말하자마자 비참한 기분이 들었다. 이 소설은 돈가방을 훔친 주인공 모스와 악의 첫 앉아 시거의 추격전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관의 나레이션이 중간중간 들어가 있죠. 서부 추격전이라는 측면에서 코맥 메카시의 소설 중에서 가장 대중적이라는 평을 받고 있는 작품인데요. 제목인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는 뒤에 역자의 말을 읽어보니 예이츠의 시에서 따온 것으로 노인이 살만한 나라는 없다는 정도의 뜻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의미를 살펴볼 수 있는 말은 마지막 보안관의 나레이션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 집 뒷문으로 나왔을 때 집 옆에 잡초 속에 돌구유가 하나 있었다. 지붕에서 아연 도금된 파이프 하나가 떨어졌는데도 구유는 거의 완전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걸음을 멈추고 쪼그리고 앉아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던 때가 떠오른다. 그것이 얼마나 오랫동안 거기 있었는지는 모르겠다. 100년? 200년? 돌에 끌로 깎아온 흔적이 보였다. 그것은 단단한 바위를 깎아서 만든 것으로 길이는 6피트 정도이고 폭은 아마도 1과 2분의 1피트에 깊이도 대략 그 정도였다. 그냥 바위를 통째로 깎아 만든 것이었다. 나는 그것을 만든 사람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내가 알기로 그 나라는 평화로웠던 시기가 거의 없었다. 나는 그 후로 그 나라의 역사에 대해 조금 읽어보았는데 그런 시기가 한 번이라도 있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 남자는 망치와 끌을 들고 앉아서 만년은 버틸 돌구유를 깎아냈다. 왜 그랬을까? 그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던 것일까? 아무것도 변하지 않으리라는 믿음은 아니었을 거다. 아마 다들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는 그 정도로 어리석은 사람은 아니었으리라. 나는 그 문제에 대해 많이 생각해 보았다. 그 집이 산산조각이 나서 그곳을 떠난 후에도 그 문제에 대해 생각해 봤다. 감히 말하건대 그 구유는 아직도 거기 있을 것이다. 그냥은 옮길 수 없는 것이니 말이다. 그래서 나는 어쩌면 저녁 식사를 마치고 1~2시간쯤 후에 망치와 끌을 들고 거기 앉아 있었을 그에 대해 생각해 본다. 그리고 내가 유일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의 마음속에 어떤 약속이 있었으리라는 것이다. 나는 돌구유를 깎을 생각이 전혀 없다. 하지만 그런 종류의 약속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내 생각에는 그게 내가 가장 하고 싶은 일인 것 같다. 또 다른 하나는 내가 나의 아버지에 대해 별말을 하지 않았고 그것은 아버지에게 부당한 처사라는 것을 나도 안다는 사실이다. 이제 나는 아버지가 가장 나이 들었을 때보다 거의 20살이나 더 많고 그러니 어떤 의미에서는 한 젊은이를 되돌아보고 있는 셈이다. 아버지는 소년티를 채 벗지 못했을 때부터 말을 사고팔며 떠돌이 생활을 했다. 처음 1~2번은 사업 실패로 빈털터리가 되었지만 그로부터 배운 게 있었다고 말했다. 한 번은 어떤 상인이 자기한테 어깨 동무하고 자기를 내려다보며 이렇게 말했다고 했다. 여보게 젊은이, 나는 자네한테 말 한마디도 없다고 생각하고 자네랑 거래하려고 하네. 여기서 요즘은 어떤 사람들은 우리에게 자신의 의도를 실제로 말해주기도 하는데 그럴 때면 우리는 그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 말은 나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아버지는 말에 대해 잘 알았고 말을 잘 다루었다. 나는 아버지가 말을 길들이는 모습을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아버지는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잘 알았다. 말을 아주 살살 다루었다. 말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아버지는 나를 절대 길들이지 않으셨고 나는 아버지에게 생각보다 많은 것을 빚지고 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기에는 내가 더 나은 사람이었을 것 같다. 끔찍하게 들리는 말이지만
말하기 끔찍한 말이지만 그것은 분명 힘든 삶이었을 것이다. 할아버지의 삶은 말할 것도 없고 아버지는 결코 보안관이 될 수 없었을 것이다. 아버지는 2년 동안 대학을 다녔지만 졸업은 하지 못했다. 나는 아버지 생각을 더 했어야 했는데 그러질 못했고 그것은 옳지 않은 일임을 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에 대한 꿈을 2번 꾸었다. 첫 번째 꿈은 그리 잘 기억나지 않는데 어쨌든 어느 마을에서 아버지를 만났고 아버지가 내게 돈을 좀 주셨는데 나는 그걸 잃어버렸던 것 같다. 하지만 2번째 꿈에서 우리는 둘 다 옛날로 돌아가 있었고 나는 밤에 말을 타고 산속의 좁은 길을 지나고 있었다. 날은 추웠고 땅에는 눈이 쌓였는데 아버지는 나를 지나쳐 가더니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갔다. 한마디도 하지 않고. 아버지는 그저 나를 지나쳐 갔고 담요를 두른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나를 지나쳐 갈 때 보니 사람들이 예전에 그랬듯 안에 불을 밝힌 뿔등불을 들고 있었고 나는 안에서 비치는 불 덕분에 뿔등불을 볼 수 있었다. 달빛 같은 색깔이었다. 그리고 꿈속에서 나는 아버지가 앞서가서 그토록 어둡고 그토록 추운 세상 어딘가에 불을 지필 작정이라는 것을 알았고 내가 언제 도착하든 그곳에 계시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러고서 나는 잠에서 깼다. 마지막 부분을 읽으니 어쩐지 옛날 어렸을 때 교과서에서 읽은 김종길의 시 성탄제가 생각나는데요. 열이 나는 아이를 위해 아버지가 눈 속에 나가 붉은 산수유 열매를 가져오셨고 그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에 열로 상기한 볼을 보비는 아들의 모습을 그린 시가 소설 속 마지막 나레이션에서 아버지가 어둠 속을 앞장서 가면서 아들을 위해 언제까지나 기다려 주리라는 그런 모습과 굉장히 닮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저도 어느덧 50대 중반을 넘어 60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뒤늦게 낳은 쌍둥이 녀석들은 이제 겨우 9살이 되었지만요. 요즘 저는 소설 제목처럼 갈수록 노인이 살만한 시대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사실 제 경우에는 사는 게 버거운 건 시대 탓이라기보다 사는데 절대 능숙해지지 않는 제 모자람이 더 크긴 하지만요. 소설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이 상황이 되면 주인공처럼 돈가방을 훔칠 것인가 하는 거요. 물론 저는 주인공처럼 월남전 참전 용사도 아니어서 능숙하게 킬러의 추격을 따돌릴 수도 없기에 주인공처럼 약간의 고민 후에 주저없이 단호하게 가방을 가져가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나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돈을 한 5분의 2쯤만 가져가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냥 놔두고 가긴 그렇고 돈을 전부 가져가자니 두렵고 그래서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지 않을까 싶은데요. 돈가방 주인이 추격하지 않을 정도로만 살짝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 사실 요 모양으로 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모양이냐고요? 열나는 아이를 위해 눈 오는 한밤중에 산수유 열매를 따러 나가지만 깊은 산속으로까지는 가지 못하고 대충 언저리에서만 돌다가 결국 산수유는 못 따고 사발에 눈만 담아서 돌아오는 그런 아버지가 아닐까 싶네요. 미스터 버티고 책방과 소설 읽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